11차 듣기 2, 3부분 또 공부해 볼게요. 주제 볼까요? 다양한 내용의 디테일한 상황을 파악해라가 이제 우리 11차에서 공부할 전략 주제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시험에서 듣기 영역에서 굉장히 잘 나오는 유형들을 앞에서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그쵸? 그렇지만 우리가 앞에서 언급한 유형들 말고도 사실 HSK 4급에서는요. 굉장히 다양한 내용, 다양한 분위기의 느낌을 가진 문제들이 출제가 돼요. 근데 여러분이 꼭 이해하고 알고 가셔야 될 것은요. 아무리 어렵고 디테일한 것들을 물어보는 그런 문제가 나오더라도 어쨌든 우리는 녹음을 듣기 전에 뭘 먼저 볼 수가 있죠? 4개의 보기를 미리 꼭 볼 수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무조건 어떤 질문이 나오든 상관없이 반드시 4개의 보기의 힌트가 있기 때문에요. 그 4개의 보기를 꼭 미리 숙지하고 녹음을 들어내는 것. 시험에서 분명히 정답이 될 만한 어휘는 녹음에서 반드시 분명히 나오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거의 80% 이상은 어휘가 그대로 정답으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녹음을 듣기 전에 무조건 어떤 문제가 나오던 간에요. 4개의 보기를 미리 확인하는 것 아시겠죠? 그리고 앞서서 공부했지만 점점 듣기를 공부할수록 여러분은 이제 단 하나의 어휘만 듣는 게 아니라 어휘가 하나 혹은 2개, 3개 더 많은 어휘를 들으려고 노력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옆에 메모하는 습관도 길러야지만 여러분이 조금 더 통문장, 전체적인 내용의 그것들을 숙지할 수 있다는 거 됐죠?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듣기를 조금 더 속도를 올리고 실력을 더 높이고 싶다. 그러면요. 평소에 녹음 스크립트를 좀 큰 소리로 읽어내는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요. 내가 큰 소리로 읽어본 어휘, 그 단어만 내기로 들려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아무리 잘 아는 어휘도 눈으로만 계속 봤던 어휘는 귀로는 잘 안 들려요. 그래서 아무리 쉬운 단어도요. 눈으로 딱 봤을 때는 그게 무슨 뜻인지 바로 인지가 되거든요. 근데 그게 누군가가 말을 하거나 혹은 녹음해서 이렇게 귀로 들리면 그게 바로바로 눈으로 딱 봤던 거랑 다르게요. 바로 숙지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는 어휘일수록 훨씬 더 큰 소리로 자꾸 읽어서 그게 자꾸 귀로 드러내는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지금부터 듣기를 조금 더 여러분이 실력을 높이고 싶다 그러시면요. 큰 소리로 듣기 스크립트 많이 읽어보는 것 잊지 말고 열심히 연습 많이 해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러면 다양한 내용의 좀 디테일한 상황을 우리가 질문 그런 것들을 물어보는 듣기 질문 유형을 한번 살펴볼게요. 한번 질문 딱 보셔도요. 굉장히 디테일한 것을 묻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한번 볼까요? 첫 번째 질문 한번 읽어볼게요. 手表是谁给送给谁的? 뭐라고 하죠? 손목시계는 送给谁的? 送 보내다. 给 누구에게? 谁 누구에게 보내려고 하는 것입니까? 즉 손목시계는 누구에게 주려는 건가요? 하면서 누구에게 주는 것인지 좀 디테일한 인물을 좀 체크하고 있네요. 그쵸? 그 다음에 4번째 것도 한번 읽어볼까요? 男的觉得脚这种 모양 남자가 생각하기에 교자는 어떠하다고 생각을 하는가 남자의 생각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묻고 있어요. 그쵸? 그 다음에 또 보면요 마지막에서 그 위에 거 읽어볼까요? 男的怎么了? 남자는 지금 어떤가 하면서 지금 남자 혹은 손목시계는 누구를 주려고 하는 것인지 교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굉장히 디테일한 느낌의 지금 질문을 하고 있거든요. 아무리 질문이 디테일하고 뭔가 어렵다고 할지라도 어쨌든 우리는 4개의 보기를 미리 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요. 대략적으로 어떤 느낌의 녹음이 나오겠다라는 걸 추측할 수 있을 거예요. 아시겠죠? 4개의 보기는 여러분한테 너무너무 큰 힘인 거죠. 그쵸? 문제를 풀 수 있는 힘이기 때문에요. 반드시 열심히 미리 확인하셔야 된다는 거. 그러면 예제를 보면서 한번 어떤 느낌으로 우리가 접근을 하는지 확인해 볼게요. 짧은 대화 유형 예제 1번 가볼게요. 먼저 역시 A, B, C, D 보기 먼저 확인해 볼게요. A. 下雨了 비가 내렸다. B. 刚洗完澡 막 샤워를 마쳤다. 끝마쳤다. C. 开空调了 에어컨을 켰다. D. 开着窗户 창문을
열었다. 저 창문이 열려 있다라고 하네요. 그쵸? 지금 상황이 4개의 상황이에요. 그쵸? 비가 내리고 에어컨을 켜고 창문이 열려져 있고 샤워를 다 했고 어떻게든 관련 느낌의 문장이 지금 녹음해서 들리셔야 돼요. 아시겠죠? 한번 녹음 들어볼게요. 잘 들어보세요. 例题一，哥，昨天晚上睡得好吗？热不热？挺好的，房间里开了空调，很凉快。问，男的为什么觉得很凉快？ 네, 여러분 녹음 들으셨죠? 여러분이 쉽게 들린 어휘가 있을 거예요. 어떤 어휘가 있을까요? 여자가 昨天晚上 어제 저녁 하면서 시간의 느낌도 들었을 거고요. 그 다음에 热不热 热不热 더워? 안 더워? 热 덥다라는 뜻이죠. 어렵지 않게 들렸을 거예요. 지금 보기 보니까 덥다라는 느낌이 지금 언급되진 않았어요. 그쵸? 넘어가 볼게요. 挺好的 뭔가 좋다라고 했고요. 그 다음 남자가 또 房间里开了空调 방 안에 开了空调 에어컨이 켜 있어서 很凉快 굉장히 시원해 라고 하고 있네요. 그쵸? 그러면은 에어컨 켜 있다, 굉장히 시원하다 이런 느낌의 또 어휘가 나오는지 확인해 보셔야 되거든요. 정답 뭐예요? C죠? 开空调了 에어컨 켜 있다. 문제 볼게요. 질문 男的为什么觉得很凉快 남자는 왜 很凉快라고 느끼냐? 왜 시원하다고 느꼈을까요? 왜요? 房间里开了空调 방 안에 에어컨 켜 있으니까 굉장히 시원하다고 느낀 거죠? 정답은 어떻게 돼요? C죠. 그쵸? 지금 비가 내리다, 창문이 열려 있다, 샤워를 다 했다라는 느낌의 어휘는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았어요. 아시겠죠,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든 여러분이 들리는 어휘를 잘 체크하셔서 일치되는 것이 정답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거. 조금 긴 대화 유형 예제 2번 한번 같이 공부해 볼게요. A, B, C, D 역시 보기 먼저 확인할게요. 不难 뜻은요. 어렵지 않아요. 좀 쉽다라는 느낌이고요. B. 问题太多 문제가 굉장히 많아요. C. 很严格 매우 엄격합니다. D. 时间短 뜻이 뭐죠? 시간이 굉장히 짧다라는 뜻이네요. 어떻게든 연관어휘 찾아볼게요. 녹음 들어볼게요. 例题二，下午的面试怎么样？顺利吗？还行，他们问的问题都挺容易的，就是当时有点紧张。什么时候可以知道结果？明天或者后天吧，他们会打电话通知。问，女的觉得面试怎么样？ 네, 여러분 들어내셨어요? 조금 어려웠을 거라고 예상이 돼요. 그래도 여러분들이요, 들리는 어휘가 있었지만, 이렇게 유추하다 보면은 어떻게든 정답에 가까이 한번 맞출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같이 한번 볼게요. 남자가 뭐라고 하죠? 下午的面试怎么样?面试, 면접을 봤나 봐요. 면접 어때? 顺利吗? 순조로웠어? 라고 물어봤더니 여자가 还行, 꽤 괜찮았대요. 他们问的问题, 그들이 묻는 질문들이요. 挺容易的, 挺容易的 뜻은 뭐예요? 지금 굉장히 쉬웠어. 그들이 질문했던 것들 굉장히 쉬웠어 했죠. 하지만 当时有点紧张 당시에는 좀 긴장은 했지. 그럼 여러분요, 문제가 쉬웠다, 긴장하다라는 느낌을 우리가 빨리 캐치할 수 있었어요. 그쵸? 남자가 또 什么时候可以知道结果 언제 결과를 알 수 있을까? 여자가 明天或者后天吧 내일 아니면 그 다음 날일 거야 하고 있네요. 그쵸? 우리가 지금 듣는 어휘들을 한번 뽑아볼게요. 面试 면접, 顺利 순조로웠다. 问题 문제가 容易 쉬웠다. 有点紧张 굉장히 긴장되다라는 어휘를 지금 우리가 드러냈었어요. 그쵸? 볼게요, 여러분. 문제 女的觉得面试怎么样? 여자가 생각하기에 면접은 어떠냐? 혹은 여러분이 顺利라는 단어가 들렸기 때문에 순조로웠다라고 추측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쵸? 근데 순조롭다라는 어휘가 나오진 않았네요. 근데 순조롭다라는 느낌과 그래도 좀 비슷한 어휘를 찾아내자면 A. 어렵지 않았다. 순조로웠다. A가 조금 더 비슷하게 느낌은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볼게요.
他们问的问题 그들이 물었던 问题 질문은 容易的 쉬웠대요. 여러분 여기서도 问题 문제 들었네요. 그럼 정답은 B일 가능성도 있겠네요. 그쵸? 问题 근데 太多 굉장히 많았다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왜요? 容易的 쉬웠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쵸? 그러면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어쨌든 순조로웠고 굉장히 쉬웠다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그쵸? 좀 긴장됨으로 그쵸? 정답은 면접 어떻다고 생각해요? 쉬웠고 굉장히 순조로웠다가 정답이 돼야 되거든요. 혹은 조금 긴장되다까지. 정답은요. 바로 A. 不难 어렵지 않았다가 정답이 되겠죠. 왜요? 他们问的问题 그들이 물었던 질문들은 모두요. 挺容易的 容易의 뜻이 뭐죠? 쉽다죠. 쉽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어렵지 않았다는 뜻이잖아요. 그쵸? 정답은 A로 가시면요. 어렵지 않게 문제를 우리가 정답을 뽑아낼 수 있었어요. 지금 사실 이 문제 같은 경우는요. 내가 들었던 어휘, 녹음에서 나오는 어휘가 그대로 정답이 되진 않았어요. 하지만 비슷한 연관 어휘로 유의어들로 여러분에게 추측할 수 있게 좀 나왔던 조금은 어려웠던 문제지만 여러분들이 그래도 좀 쉬운 어휘가 나왔기 때문에요. 적절하게 정답을 좀 찾아갈 수 있었던 문제거든요. 어쨌든 이렇게 직접적인 어휘가 바로 나오지 않을 수도 있고 이렇게 조금 유추해야 되는 문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요. 어휘 숙지 많이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오케이. 지금 실전 PT 한번 볼게요. 짧은 대화문, 긴 대화문 있거든요. 보시면 반드시 무엇 먼저 확인한다는 거 A, B, C, D 먼저 확인하셔야 된다는 거 잊지 않으셔야 돼요. 문제 한번 3번 볼게요. 오리야. 무료하다, 심심하다, 很有名, 매우 유명하다, funny的, 不对, 번역된 정도가 不对, 맞지 않다, 즉 번역이 잘못되었다, 太厚, 매우 두껍다라고 하네요. 그쵸? 4개 보기를 미리 확인하시고요. 여러분이 녹음을 들어낸다면 조금 더 쉽게 정답을 뽑아낼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여러분이 녹음을 들으면서 반드시 지금은 옆에다가 반드시 들었던 어휘 하나하나를 자꾸만 메모하는 연습을 하셔야지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조금 더 정확하게 정답을 찾아 나가실 수 있을 거예요. 지금은 메모하는 그 습관까지도 여러분들이 길러내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러면 듣기가 한결 더 수월해지실 거예요. 그리고 듣기는 여러분이 녹음을 듣기 전에 보기를 미리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어떤 느낌의 문장이 나올 것이라는 것을 미리 알 수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이 들리는 그대로를 믿고 가는 것,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듣기는 나를 믿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 아시겠죠? 계속 열심히 공부해 나가볼게요. 학습 11차 독해 2부분 공부해볼게요. 주제 살펴볼까요? 주제는 빠른 직독직계로 선후 관계를 파악해보자 라는 건데요. 우리가 독해 2부분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오는 유형들 그리고 A, B, C 배열 어떻게 하는지 첫 문장에는 무엇이 오고 첫 문장에 잘 안 오는 것은 무엇이고 그 다음에 접속사로 대명사 등등 이런 것들로 우리가 문제를 좀 풀어내는 요령을 많이 공부해봤어요. 그쵸? 그런데 사실 요즘에는 그런 요령들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요령이 정말 통하지 않는 문제가 나오기도 해요. 그런 문제들은 우리가 어떻게 접근을 해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바로 무엇을 동원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독해 능력을 어떻게든 발휘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령도 우리가 너무나 중요하지만 해석을 요구하는 정말 해석이 필요한 그런 문제들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요. 이 독해 실력도 굉장히 많이 늘리셔야 된다는 것 잊지 말아주세요. 아시겠죠? 그러면 독해 실력을 또 그냥 늘리는 게 아니라 독해 실력을 늘리는 거 플러스 어떻게 이 독해 실력을 늘려야지 여러분이 조금 더 수월하게 문제에 접근을 할 수 있는지 살펴볼게요. 보시면 독해 이 부분 같은 경우는요. 가장 중요한 거예요. 문장의 순서를 배열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문장의 순서를 어떻게 잡는지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문장은 기본적으로요. 중국어의 문장 표현 방식은 어떻게 된대요? 포괄적에서 세부적인 내용으로 간다는 거. 즉 무슨 말이냐? 맨 처음 앞문장에선 큰 느낌을 잡아요. 그리고 뒤로 갈수록 점점 세분화되고 디테일해진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요. 예문 볼까요? 앞문장에서 나는 문장을 고쳤다라고 나왔어요. 그럼 뒷문장에서는요. 어떻게 고쳤는지, 즉 3번과 5번 문제에 환경보호 내용을 나는 더 집어넣었다.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일단은 문장을 고쳤다라는 큰
포괄적인 주제를 걸고 어떻게 고쳤는지 세부적인 내용을 뒤에서 서술한다는 거예요. 중국어 문장 표현 방식은 이렇게 포괄적인 것에서 세부적인 것으로 진행이 된다는 거 꼭 잊지 마세요. 그 다음에 시간의 흐름 순서예요. 어떻게 해요? 당연히 과거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 현재, 그 다음 미래 순서대로 점점 미래 순서가 더 늦게 나온다는 거죠. 그쵸? 그래서 여러분 이것도 문제 풀 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반드시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예문을 한번 네 번째 거 볼까요? 我小时候 내가 어렸을 때 그 다음 我9岁时 내가 9살 때 어렸을 때와 9살 때 9살 때가 조금 더 현재에 가깝기 때문에 더 뒤로 빠졌죠. 마지막에 我大学毕业时 내가 대학에 졸업했을 때 대학 졸업은 굉장히 나중에 일이기 때문에요. 시간 순서상 어렸을 때, 그 다음 9살 때, 그 다음 마지막 내가 대학에 졸업했을 때 이렇게 시간 순서대로 진행이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우리가 해석 능력도 중요하지만 해석만 하면 뭐예요? 해석하고 나서 또 순서를 배열해줘야 되기 때문에요. 문장 배열 순서까지 여러분들 꼭 확인하셔야 돼요. 한번 그러면 조금 더 볼까요? 또 하나 원인이 먼저 오고 결과가 나중에 온다. 우리 항상 원인 결과 하잖아요. 그쵸? 결과가 있으려면 그 결과가 어떻게 생긴 건지 왜 그런 결과가 이루어진 건지 앞에서 그 원인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보시면 한번 두 번째 거 볼게요. 뒷문장 먼저 볼까요? 国际航班 국제항공편이 推迟了起飞 이륙이 미루어졌대요. 국제항공편 모두가 이륙이 연기되었다가 결과예요. 그러면 그 앞에서는 도대체 왜 국제항공편 모두가 이륙이 연기되었는지 그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이유는 뭐예요? 下大雨了. 큰 비가 내렸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항공편이 모두 이륙이 늦춰졌다. 이렇게 와야겠죠. 아시겠죠? 또 바로 밑에 문장 볼까요? 역시 뒷문장 먼저 볼게요. 兴奋迟了. 매우 흥분했다. 왜요? 그 이유가 앞에 나와야죠. 너무 흥분했어 하고 끝나면 어떡해요? 그쵸? 앞에서 어떠한 이유로, 원인으로 그 결과 나는 매우 흥분했다라고 나와줘야 되기 때문에요. 결과 전에는 그 결과가 나온 이유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쵸? 이유가 뭐죠? 听到那个消息 들었대요. 그 소식을 듣고서 그 결과 너무 흥분한 상황이네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꼭 문장은요. 원인이 먼저 오고 그 다음에 결과가 온다는 것 꼭 기억해 주세요. 그러면 실전 예제 문제 우리가 한번 접근을 해볼게요. 예제 1번 같이 볼까요, 여러분? A, B, C 문장이 있고요. 우리가 일단 첫 문장을 먼저 잡아내는 게 더 급선무죠? 첫 문장 잡아볼게요. A 볼까요? 这样 뜻은요. 이러면, 이렇게 하면, 이렇다면 첫 문장이 올 수 없죠. 이렇다면이 무엇인지 앞에 나와줘야 되기 때문에 这样잘 나오는 표현이고 첫 문장이 올 수 없는 표현이에요. 그럼 B 볼게요. 我办了 나는 办了처리했대요. 주어가 있기 때문에 첫 문장 올 가능성 크네요. 근데 무엇을 처리했을까요? 신문, 뉴스, 手机, 핸드폰, 报, 보도, 服务, 서비스. 제가 뉴스, 핸드폰, 보도 서비스를 신청했습니다. 일단 B는요. 내가 무엇인가 그 서비스를 신청한 상황이에요. 그쵸? 그럼 C 볼게요. 每天 시간사가 있기 때문에 역시 첫 문장이 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B와 C가 첫 문장이 지금 굉장히 헷갈리는 상황이에요. C 문장도 해석해 볼게요. 매일 能收到 받을 수 있어. 무엇을? 经济, 경제, 社会, 사회, 国际方面的新闻短信. 국제 방면의 신원短信, 뉴스 문자 메시지를 받을 수 있다가 지금 C 문장이거든요. B와 C는요. 지금 첫 문장에 올 수 있는 패턴이 앞에 있기 때문에요. 헷갈릴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제 해석 능력으로 찾아내셔야 돼요. B는 나 어떤 서비스에 신청했어. C는 나 매일 경제, 사회, 국제 등 방면의 그런 뉴스 소식들을 문자 메시지로 받을 수 있어 라는 뜻이거든요. 누가 더 먼저 올까요, 여러분? 서비스 신청이 먼저예요? 내가 그런 정보들을 받아볼 수 있는 게 먼저예요? 서비스를 신청해야지 나한테 그런 정보들이 올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럼 당연히 뭐가 먼저 와요? B가 더 먼저 오겠네요. 그럼 첫 문장은 B겠네요. 그쵸? 오케이. 마지막 A 문장 해석해 볼게요. 这样 이러면 我就可以 나는 할 수 있대요. 及时了解 즉시 이해할 수 있대요. 무엇을요?
国内外发生的大事了. 뭐라고 하죠? 국내외 발생한 큰일들을 이해할 수 있게 되겠대요. 이렇게 하면 국내에서 외국, 그쵸? 발생한 큰일들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 그럼 여러분 일단 순서 잡아볼게요. 제일 먼저 뭐 하셔야 돼요? 잡았잖아요. 우리는요. 아까 전에. 그쵸? B죠? 내가 어떠한 서비스에 신청을 한 거. 신청했더니 어떻게 돼요? C. 사회, 경제, 국제 방면의 문자 메시지를 받게 됐겠죠. 이런 여러분 정보들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나는 국내외 발생한 큰일들을 바로 알 수 있겠죠. 그쵸? 순서 어떻게 돼요? B, C, A네요. 그쵸? 여러분 기본적으로 문장을 해석한 다음에요. 그 일어난 순서의 기준으로 여러분이 하나하나 배열을 해주셔야 돼요. 내가 서비스 신청을 먼저 했고 서비스 신청을 했더니 나의 문자 메시지로 정보들이 자꾸만 들어오게 되고 이런 정보를 받아봤더니 나는 국내외에서 발생한 큰일들을 바로바로 알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접근하면 되겠죠? 정답은요. B, C, A라는 거. 우리가 지금 사실 이 문제는요. 해석이 다 어느 정도 필요한 문제였어요. 하지만 해석만 가지고만 풀었어요? 아니죠. 지금 A, 这样 이런 표현들 때문에 첫 문장에 못 온다는 거 A가 그 다음 B는 我 주어 느낌이 있기 때문에 첫 문장에 올 수 있다는 거 이렇게 우리가 앞서서 공부했던 유형들도 어쨌든 같이 나오기 때문에요. 항상 유형과 이런 해석 능력을 같이 여러분이 길러내셔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제 2번도 한번 같이 볼게요. A, B, C 딱 봤더니 그래도 첫 문장에 올 가능성 큰 게 무엇이죠? 바로 B. 왜요? 왕샤오장, 왕교장 선생님 하면서 너무나 주제, 이름이 떡하니 등장하기 때문에요. B가 첫 문장에 올 가능성이 좀 가장 유력해요. B 해석해볼게요. 왕샤오장, 왕교장 선생님, 根据您的要求 당신의 요구에 따라서 왕교장 선생님 당신의 요구에 따라서 뭘 했겠네요. 그쵸? A, C 해석해볼게요. A 在 어디에서 原有的基础上 원래 있던 기초 위에다가 增加了 증가, 즉 추가했대요. 뭐? 이 부분 일부분 文化交流的内容 일부분 문화교류의 내용을 추가했대요. 지금 A 같은 해석을 봤더니요. 원래 있던 기초에다가 일부분 문화교류의 내용을 좀 첨부한 상황이고요. C 마지막 문장 해석해 볼게요. 我把 나는 무엇을 这篇报道 이 한 편의 보도를 稍微 다소 改了一下 한번 고쳐봤습니다. 라고 하네요. 됐죠? 여러분 잘 볼게요. 첫 문장 B. 교장 선생님, 당신의 요구에 따라서 그 다음 이제 잡으셔야 돼요. A는 원래 있던 기초에다가 굉장히 디테일하게 일부분 문화교류의 내용을 추가했다라는 뜻이고요. A는 내가 이 보도를 한번 고쳐봤습니다라는 뜻이에요. 어떤 게 더 먼저 와요? 문장의 흐름 순서는 어떻게 접근된다 그랬죠? 포괄적인 것에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게 나온다 그랬죠. 무엇이 먼저 나와야 돼요? 더 큰 그림이 뭐죠? 더 포괄적인 게 뭐예요? 내가 문장을 고쳐봤습니다. 더 포괄적이죠? 그 다음에 어떻게 고쳤니? 세부적으로 말해볼래? 일부분 문화교류의 내용을 좀 추가했어요. A는 구체적으로 접근하고 있네요. 그쵸? 그럼 정답 어떻게 돼요? B, C, A가 되겠네요. 그쵸 여러분? 중국어 문장이 흘러가는 패턴은요. 포괄적인 큰 그림에서 아주 세부적으로 디테일하게 접근된다는 거 아시겠죠? 여러분 해석 능력도 중요하지만 해석만 된다고 다 문제 풀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중국어 문장 구조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도 아셔야 된다 그랬어요. 큰 순서에서 작은 순서대로 시간은 과거에서 미래로 향한다는 거 꼭 숙지해 주세요. 시점 PT 한번 볼게요, 여러분. 우리 문제 3번 한번 같이 볼까요? 3번 보시면 여러분 첫 문장 무엇일 가능성 커요? 보시면 A 昨天下午的会议上 지금 시간의 느낌 있죠. 어제 오후의 회의에서 시간의 느낌이 있기 때문에 A가 첫 문장에 올 가능성이 크네요. 그죠? B도 보시면 여러분 마지아오쇼 마교수님이라는 주어가 있지만 뒤에 탐은 그들 약간 대명사성은 첫 문장에 잘 안 온다고 분명히 얘기했었어요. 그쵸? 여러분 이것도 팁인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어쨌든 첫 문장은 A일 가능성 크고요. 어쨌든 어제 오후에 회의에서 이제 벌어진 일들이 나올 거예요. B 해석해볼게요. 마 교수님 그들은 不得不 어쩔 수 없이 放弃了 포기했대요. 저거지 회 이 계획을 포기했대요. 볼게요 여러분.
그러면은 마 교수님 그들은 어쩔 수 없이 이 계획을 포기했다라는 게 지금 B 문장이고요. C 문장 볼게요. 超过半数的代表 超过 초과하다 무엇을 半数 반 이상 반 숫자 그쵸? 반이 초과한 대표 즉 반 이상이 반이 넘는 대표들 모두가 表示反对 반대를 드러냈대요. 한번 보자. B는요. 지금 마 교수 그들은 어쩔 수 없이 이 계획을 포기한 상황이고요. 그쵸? 그 다음에 C는 반 이상의 대표들이 반대를 드러낸 거예요. 어떤 게 더 먼저요, 여러분? 네, 이 계획을 포기했다는 것은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앞에 이유가 나와줘야 되죠. 왜요? 대표들이 반대를 표현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계획을 포기한 거잖아요. 그쵸? 정답 어떻게 돼요? A, C, B가 되겠네요. 그쵸,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어떻게든 문장을 해석해낸 다음에 그 해석을 한 후에요. 그 선후 관계를 따져주셔야 된다는 거 아시겠죠? 그래서 B에 보시면요. 放弃了这个计划 이 계획을 포기했다. 왜요? C. 表示反对 반대를 표시했기 때문에 그래서 정답은요. A, C, B가 된다는 거. 포기한 이유는 앞에서 언급이 되어야 하는 거죠. 정답은 A, C, B가 되겠네요. 해석 능력도 중요하지만 문장이 흘러가는 패턴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해 주세요. 아시겠죠? 여러분 학습 11차 쓰기 1, 2부분 또 공부해 볼게요. 우리가 이제 이번 쓰기 1, 2부분 제 학습 11차에서 공부해야 될 어법 확인해 볼게요. 바로 무슨 구문이죠? 자라고 읽히는 바자문이죠. 여러분 지금 HSK 4급에서 단 한 번도 안 빠지고 매번 한 문제씩 꼭 출제되고 있는 어법이고 그냥 중국어 어법에서 정말 중요한 놈이거든요. 여러분 꼭 숙지하고 넘어가셔야 돼요. 어렵지 않아요. 같이 볼게요. 여러분 볼게요. 바자문은 일단 무엇이래요? 무엇을 어떻게 처리했다, 뭔가를 처리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문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쉽게 말하면 우리 중국어 기본 구조 어떻게 돼요? 주어, 수어, 목적어죠. 여기서 목적어를 조금 더 강조해서 수어 앞으로 빼서 목적어를 좀 더 강조해서 쓰이는 문장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목적어를 수어 앞으로 잠깐 빼볼게요. 어떻게 되죠? 주어, 목적어, 수어가 되죠. 그럼 이 문장은 사실 중국어 어법에서 맞는 문장이에요? 아니죠. 그래서 이렇게 목적어를 내가 조금 더 강조하고자 앞으로 살짝 뺐어요. 그쵸? 앞으로 쫙 뺐어요. 처리했어요. 그랬을 때 이 목적어 앞에다가요. 이렇게 바자를 써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목적어가 원래는 요 뒤에 있던 놈인데 지금은 목적어를 이제 앞으로 빼서 목적어를 강조하면서 이렇게 처리했다라는 느낌을 주기 위해서요. 기본적으로 목적어를 앞으로 뺀다면 이렇게 바자를 넣어준다는 거. 그렇게 생각하시면 조금 더 수월하게 여러분이 문제를 접근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바자문이 나왔다. 그럼 기본 순서가 어떻게 돼요? 주어, 그 다음 목적어 세트예요. 수어. 이게 지금 여러분 바자문의 기본 순서라는 거 아시겠죠? 바자가 있다는 거는 바로 뭐예요? 원래 뒤에 있어야 되는 목적어가 수어 앞으로 왔다라는 게 포인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요. 바자의 존재 이유는 목적어가 앞으로 빠져버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다시 한번 볼게요. 바자문의 기본 순서는요. 주어, 목적어, 수로라는 거 아시겠죠? 그럼 여러분 쉽게 문제를 접근할 수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 볼게요. 바자는 무엇이죠? 바로 전치사예요. 품사로 따지면 바는 해석 어떻게 해요? 얘는 해석하면요. 발음은 바고 해석은 무엇을 이란 뜻이에요. 보세요 여러분. 해석했더니 물결이 쫙 붙죠. 물결이 붙고 얘 바자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바자 뒤엔 반드시 세트로 누가 와야 돼요? 목적어, 즉 명사성 성분이 와야 되죠. 그래서 딱 보면은 전치사도 마찬가지잖아요. 해석을 하면 무엇을 이런 식으로 물결이 붙고 전치사는 혼자 못 쓰이고 뒤에 명사성 성분이 딱
붙어서 전치사 구를 만들어야 되죠. 즉 바 목적어 이놈은 전치사 구인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그래서 바자문은 우리가 이렇게 바자문이라고도 하지만 이 바자에 대한 그놈이 가진 품사를 보면요. 전치사에 속한다는 거. 그래서 뒤에 목적어가 꼭 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전치사 구는 누구 앞에 와요? 수로 앞에 오잖아요. 그러니까 바, 목적어 이 형태도 수로 앞에 오는 거죠. 여러분 이해되셨죠? 그러면요. 바자문의 기본 한번 구조 예문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 예문 읽어볼게요. 小王把那杯牛奶 奶茶네요. 우유가 아니라 奶茶喝了. 다시 한번 볼게요. 小王把那杯奶茶喝了. 해석해볼까요? 小王은 바자문 나왔네요. 뒤에 목적어 같이 붙어야 되죠. 저 밀크티를 해서 그 다음 수로 마셨다 러까지 붙여서 됐죠? 지금 바자문의 기본 공식이 그대로 잘 나오고 있어요. 오케이. 넘어가 볼게요. 그럼 바자문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공부해 볼게요. 시험에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요. 그럼 바자문은요. 처치, 즉 목적어를 이렇게 처치한 느낌이에요. 앞으로 우리가 뺑겨 왔잖아요. 그쵸? 그래서 바자문은요. 목적어를 이렇게 어떻게 처리했다라는 느낌을 주는 문장이기 때문에요. 어떻게 처리했다라고 완성의 결과의 느낌을 줘야 되기 때문에요. 반드시 수러 뒤에요. 기타 성분이 와야 돼요. 그래서 바자문에는 어떤 기타 성분이 오느냐에 따라서 이제 어떤 유형으로 많이 나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유형을 한번 살펴볼게요. 바자문에 한번 유형 세 가지 쭉 훑어볼게요. 첫 번째 예문 한번 살펴볼게요. 주어, 바, 명사. 이 명사는 목적어라고 보시면 돼요. 수러 뒤에 기타 성분, 러, 저. 둘 중에 하나가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문 읽어볼게요. 我把那两件衣服洗了. 러가 붙었네요. 해석해볼까요? 나는 바 무엇을 저 두 벌의 옷을 수러 시 빨았다 뒤에 기타 성분 러 왔네요. 알겠죠? 저가 올 수도 있겠죠. 저가 오면은 시작 하면 빨고 있다가 되겠죠. 그쵸? 그래서 바자문은 수러 뒤에 기타 성분으로요. 러나 저가 올 수 있다는 거. 그 다음 두 번째 패턴 볼게요. 주어, 바, 명사, 즉 목적어 뒤에 수러 뒤에 이번에는요. 보어 패턴이 올 수 있대요. 우리 보어는 수러 뒤에서 수러를 보충해주는 성분이죠. 그래서 수러 뒤에 이렇게 보어가 바자문에서는 붙을 수 있다는 거. 예문 읽어볼까요? 他把这件衣服洗得很干净. 해석해볼게요. 그녀는 무엇을 这件衣服 이 옷을 빨다 뒤에 정도 부어 붙었네요. 洗的 빤 정도가 很干净 굉장히 깨끗하다. 즉 그녀는 이 옷을 굉장히 깨끗하게 빨았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지금 수러 뒤에 바자문에서 수러 뒤에 보어 중에서도 정도 보어가 지금 왔네요. 그쵸? 그럼 세 번째 바자문 또 패턴 볼까요? 주어, 바, 명사 역시 목적어죠. 수러 뒤에 꼭 기타 성분이 와야 되기 때문에 러저 혹은 보어 말고 수러를 한 번 더 앞에 있는 수러를 한 번 더 반복해서 중첩해서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예문 읽어볼까요? 你把你的意见说说 해석해볼게요. 너의 의견을 说说 말해봐봐. 됐죠, 여러분? 됐죠? 바자문 기본 성분 다시 볼게요. 바자문의 기본 성분은 주어, 바, 목적어, 수러. 근데 수러로 딱 끝나면 안 된다는 거. 수러 뒤에는 꼭 기타 성분이 와야 되는데 그게 어떤 것들이다? 러나 저 혹은 보어 혹은 중첩이라도 해라 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오케이. 넘어가 볼게요, 여러분. 그 다음 여러분 별표 꽉 쳐보세요. 시험에서 바자문 하면요. 바로 요 놈이 가장 많이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한번 어떤 느낌인지 확인해 볼게요. 시험에서 바자문이 출제가 되면 90%는 수러 뒤에 보어인데 어떤 보어요? 결과 보어가 온대요. 결과 보어도 그 중에서 특히 짜이, 따오, 오케이, 정 이 네 개가 항상 시험에서는 굉장히 잘 나온다는 거고요. 사실 90% 이상이 아니라 99% 아마 이 문제가 바자문에서는 출제가 될 거예요. 여러분들은요. 요 패턴만 알고 가시면요. 99% 시험에서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볼게요. 주어, 바, 목적어, 수러 뒤에요. 결과 보어 이 넷 중에 하나가 온다. 하나씩 볼게요.
짜이가 올 수 있다는 거. 짜이 뒤에는 장소가 같이 붙어야 되고요. 따오가 올 수 있다는 거. 따오 뒤에도 약간의 장소성 성분이 붙는다는 거. 게이가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역시 게이 뒤에는 사람이 또 붙는다는 거. 정, 이루다. 무엇으로 이루다라는 또 무엇이라는 명사가 와야 된다는 거. 그래서 시험에서는요. 바자문이 출제가 되면 수러 뒤에 짜이, 따오, 게이, 정 요 성분이 올 수 있다는 거. 하지만 짜이, 따오, 게이, 정이 오면요. 그 뒤에 적절하게 장소, 뭐 사람, 무엇 이런 목적 성분이 같이 붙어야 된다는 거. 예문 보시면서 볼게요. 시험에서 지금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는 예문이고 문장이에요. 확인해 볼게요. 첫 번째 거. 我把这本书翻译成汉语 해석해 볼게요. 나는 주어져 목적어 뭐를 把这本书 이 책을 수러 판이 번역했습니다. 근데 결과 뭐 정이 붙었네요. 무엇으로 번역했느냐 이거 더 보충해 주는 거거든요. 정 뒤에 무엇으로 번역을 했는지 무엇이라는 어휘가 붙어야 되죠. 한유 중국어로 번역했습니다. 됐죠? 두 번째 예문도 살펴볼게요. 我把毛巾掉在地上了 해석해 볼게요. 나는 毛巾 수건을 掉 쓰러져 떨어뜨렸다. 뒤에 결과 뭐 짜이. 어디에다가 떨어뜨렸는지 보충해 주는 거죠. 어디에다가 在地上了 바닥에다가 떨어뜨렸다. 됐죠, 여러분? 그래서 지금 시험에서는 이 3번 요 패턴이 시험에서 가장 잘 나온다는 거 여러분 꼭 잊지 말고 기억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시험에서는 90%라고 했지만 거의 99% 그냥 이 패턴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기본적인 받자문 구조 주어, 바, 목적어, 수러 그리고 수러 뒤에 짜이나 따오나 예이나 정이 올 수 있다는 거 짜이가 오면 뒤에 장소가 붙어야 되고 따오가 와도 장소 성분이 많이 오고 게이가 와면 사람이 많이 붙고 정이면 무엇의 패턴이 꼭 붙어서 마무리를 지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짜이가 왔더니 뒤에 장소가 딱 오고 있는 것처럼요. 아시겠죠? 이 패턴 꼭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볼게요, 여러분. 바자문은 부사와 조동사가 어디에 위치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럼 제가 이 바자를 아까 품사 뭐로 봤어요? 전치사라고 했죠. 왜요? 뒤에 명사, 목적어가 같이 붙으니까 이 전치사 구가 되네요. 전치사구 어디에 와요? 수러 앞에 오잖아요. 그쵸? 그런데 우리가 수러 앞에 오는 성분이 뭐뭐이죠, 여러분? 수러 앞에 오는 성분 순서대로 말해볼게요. 수러 앞에 부사어 자리에 오는 애 순서 있어요. 뭐뭐뭐예요. 순서대로. 부사, 다음에 조동사, 그 다음에 바로 전치사 구죠. 그쵸? 받자문은 전치사 구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받자문에서 부사와 조동사가 출현하면 어디에 와야 돼요? 수러 앞에 와야 돼요? 아니죠? 받자 앞이죠,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되게 중요한 포인트였어요. 다시 볼게요. 수러 앞에 와야 하는 성분이 어떻게 된다고요? 부사, 그 다음 조동사, 그 다음 전치사, 구. 근데 이 받자문이 전치사기 때문에 이 받자문에서 부사와 조동사가 출현하면 바로 바명사, 즉 전치사 앞에 온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받자문에서 그러니까 부사, 조동사는 바 앞이다라는 것만 잊으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예문 두 번째 거 읽어볼게요. 我能把这本书翻译成汉语 여기서 받자문이죠. 바 목적어 있네요. 능 조동사 받자문 앞에 붙었죠. 아시겠죠? 받자문에서는 조동사나 부사가 바 앞에 온다라는 거, 수러 앞이 아니라는 거 아시겠죠? 받자문 정리 한 번만 빠르게 해볼게요. 받자문 기본 순서 어떻게 돼요? 주어, 바, 목적어, 수러. 그리고 수러 뒤에는 꼭 보충 성분이 뭔가 온다는 거. 그쵸? 받자문에서 부사와 조동사는 어디에 온다? 받자 앞에 부사나 혹은 조동사가 받자 앞에 붙는다는 거. 이것만 딱 숙지하고 넘어가시면 여러분이 시험에서 받자문이 어떻게 나오든 이 구조에서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분명히 여러분이 잘 정답을 맞춰낼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예제 보면서 확인해 볼게요. 5개의 어휘가 나열되어 있고요. 받자가 있네요. 받자문이네요. 그럼 뒤에는 명사성 성분이 딱 붙어야 되겠네요. 그쵸? 바 뒤에 명사성 성분 잡아볼까요? 我的 나의 하고 끝나면 안 되겠죠? 나의 뭐 붙어야겠죠?
我的花瓶 뜻이 뭐예요? 나의 화병, 즉 꽃병이죠. 그럼 나의 꽃병을까지 맞춰보면 어떻게 하면 되겠죠? 把我的花瓶 받자문 일단 기본 패턴 잡았고요. 파 목적어 다음에 수러 와야겠죠. 러가 붙었으니까 아마 이 부분이 수러 같아요. 弄坏了 망가뜨렸다, 부셔졌다 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받자문 뒤에 붙어야 되고 주어는 당연히 워가 되겠네요. 끝났네요. 됐죠? 정답 맞춰볼게요. 我把我的花瓶弄坏了 해석하면요. 나는 내 꽃병을 망가뜨렸다 라고 해석하시면 되겠네요. 그쵸?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받자문이 나오면 그 뒤에 목적성분, 명사를 딱 넣어서 목적어 패턴 만들어주고 그 뒤에 수러 떡하니 넣어주고 앞에 주어만 잡아주시면 되겠네요. 그쵸? 그 다음 이제 2번 볼게요, 여러분. 역시 받자문이에요. 일단 주어 잡을게요. 주어는 小张, 小张은 주어 잡았고요. 목적어 잡을게요. 무엇을? 아마 放弃了는 이 부분이 수러기 때문에 얘는 아닐 거고 바로 招聘的机会, 招聘的机会, 채용 기회를 이렇게 얘가 목적성분으로 받자 뒤에 붙겠네요. 招聘的机会 당연히 수러는 放弃了 됐죠? 나무너이 지금 나무너이가 찡란 이 어휘가 남았거든요, 여러분. 문장을 다 만들었는데 이 어휘가 덜렁 남았어요. 문장을 다 만들고 나서 이렇게 나무너이는 우리 뭐라고 추측할 수 있다고 그랬죠? 부사라고 추측하셔야죠. 부사 어디에 와요? 받자문에서는요. 바 앞에 온다는 거. 찡란 잘 나오는 부사예요. 자급에서 뜻밖에도. 정답 맞춰볼게요. 小张竟然把招聘的机会放弃了. 됐죠? 小张 주어네요. 小张은 竟然 뜻밖에도 부사는 받자 앞이라 그랬어요. 바 뒤에 목적어 把招聘的机会 채용의 기회를 수러 放弃了. 放弃라는 수러 뒤에요. 보충, 기타 성분으로 러가 온 거죠. 됐죠, 여러분? 받자문은 딱 이 패턴에서 벗어나는 문제는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렵지 않게 문제 풀어낼 수 있으실 거예요. 잘하셨어요. 여러분 학습 11차 쓰기 이 부분 한번 또 장문 공부해 볼게요. 지금 제시 그림과 제시 어휘 확인하셨죠? 넘어가 볼게요. 제시 어휘가 무엇이었죠? 런민비, 인민폐, 즉 중국 화폐고요. 런민비, 당연히 명사 어휘죠. 그림은 양손에 이게 딱 그 돈을 이렇게 쥐고 있는 그런 느낌의 그림을 볼 수가 있었고요. 우리가 그 그림과 제시 어휘를 보면서요. 어떻게든 연관 키워드 어휘를 한번 뽑아볼게요. 생각나는 어휘, 생각나는 그림에 관련된 것들 다 뽑아볼게요. 볼까요? 인항, 딱 돈 하니까 은행 생각나고요. 환钱, 돈을 환전하다. 在中国, 在韩国 할 수 있겠고요. 旅行, 여행을 가야지. 우리가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행 갔는데 돈이 필요하다. 그래서 저런 돈을 환전하겠다. 이런 느낌으로도 우리가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간단하게 우리 제시 어휘를 가지고요. 주술목 기본 문장 한번 만들어 볼게요. 볼까요? 그녀는 왜 무엇을 위해 전치사죠. 뒤에 명사 붙어야겠네요. 중국旅行 중국 여행을 위해서 전치사고 끝났으니까 바로 수러 와야 되죠. 준備了 준비했습니다. 목적어 무엇을? 런민비 인민폐를. 그녀는 중국 여행을 위해 인민폐를 준비했다. 다시요. 他为中国旅行准备了人民币 됐죠? 또 문장 볼까요? 他的手里 그의 손안에는 있습니다. 很多人民币 많은 인민폐가 있습니다. 그림을 너무 적절하게 잘 만들었네요. 사실 어렵지 않아요. 근데 생각이 잘 날 뿐이거든요. 이렇게 여러분 어렵지 않게 문장을 만들어내는 연습 많이 하셔야 된다는 거. 하지만 우리가 오늘은 받자문을 앞에서 쓰기 1부분에서 공부했기 때문에요. 우리가 이제 받자문을 사용해서 이 인민폐라는 어휘를 사용해서 문장을 만들어 볼게요. 받자문에 한번 문장으로 만들어 볼까요? 그녀는 목적어, 즉 무엇을 우리 제시어휘 른민비 인민폐를 수러 뭐 쓸까요? 바꾸다. 바꿨대요. 근데 수러 뒤에 잘 오는 패턴 정 넣어서 무엇으로 인민폐를 바꿨는지 만들 수 있겠죠. 바꾸다. 정 무엇으로요? 한비. 한국 화폐로 바꿨다라고 할 수 있겠네요. 반대로 해도 되겠죠.
他把韩币换成人民币 하면요. 그녀는 한국 돈, 즉 한국 한화를 인민폐, 중국 돈으로 바꿨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여러분 지금 요 1번 같은 예문은 너무너무 받자문에서 단골로 출제되고 있는 문장이거든요.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지금 만든 이 받자문 예문에다가요. 부사 조동사 한번 넣어볼게요. 받자문에서 부사와 조동사는 어디 앞이라고요? 바로 받자 앞이라 그랬어요. 그쵸? 그러면은 바른민비 앞에다가 넣어주면 되겠네요. 우리 아마 앞에다가 깡차이 방금이라는 부사 넣어서 나 방금 인민폐를 한비 즉 한국 돈으로 바꾸었어 라는 말을 만들어 볼게요. 타 깡차이 바른민비 환청 한비라 할 수 있겠죠 여러분. 그죠? 어렵진 않거든요. 근데 우리가 배웠던 문장을 잘 적절히 대입하면 어렵지 않게 계속 좋은 문장 만들어낼 수 있을 거예요. 또 넘어가서 우리 실전 PT 즉 받자문 시험에 나왔던 기본 구조 한번 확인해 볼게요. 우리 딱 문제 1번 앞에 있는 문제 1번 한번 풀어볼게요. 정말 자주 나오는 문제 유형이기 때문에요. 잘 살펴볼게요. 여러분 주어요. 주어는 사람의 느낌이 좀 잘 오기 때문에 짜오쇼 교수님은 이게 주어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바 목적어 바자가 있기 때문에 바 뒤에 목적어 잡아볼게요. 바这次机会 이번 기회를 교수님이 주어 바这次机会 이번 기회를 그 다음 수로 어딨어요? 수로 러 붙어 있는 방치러 포기했습니다. 다 끝났네요. 교수님이 주어 바这次机会 이번 기회를 방칠러 포기했습니다. 문장 끝났어요. 나무너위 있죠? 찡란 뜻은요. 뜻밖에도 라는 나무너위 무슨 어휘죠? 부사죠. 부사 어디에 와요? 받자문에서 부사는요. 수로 앞이 아니라 그랬어요. 어디라 그랬죠? 바 앞이라 그랬죠? 정답 맞춰볼게요. 짜오쇼 교수님은 찡란 뜻밖에도 바这次机会 이번 기회를 방칠러 포기하셨습니다. 순서 됐죠 여러분? 그쵸? 받자문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순서대로만 무조건 잘 대입만 해준다라는 거 잊지 말고 공부해 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다음 시간에는요. 받자문과 거의 흡사한 짝꿍이라고 하는 빼이자문이 있거든요. 빼이자문도 이제 같이 바로 나가볼 텐데요. 그래서 받자문, 빼이자문은 세트라는 거. 그래서 받자문과 빼이자문은 같이 공부 열심히 해주셔야 돼요. 다음 시간에 그 받자문과 짝꿍이라고 하는 빼이자문에 대해서 공부해 볼게요. 오늘은 받자문 열심히 습득하셔야 돼요. 어렵지 않으니까 예문, 받자문 예문 한 2개 정도 혹은 3개 정도 여러분이 꼭 머릿속으로 기억해 두시는 거 그거 잊지 마세요. 아시겠죠?